네, 와운의 파트너 김영철입니다. 자, 앞으로 이어질 강의는 성공투자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캔들에 대한 규칙,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한 규칙,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과 유출에 관한 규칙,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에 대한 규칙,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습성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총 이제 8강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게 되실 거고요. 이러한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다면 내가 이 구간에서는 이러한 매매 방법 또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시장을 대응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제1강 K 주식시장의 마법 공식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강의 제목, 타이틀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K 주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지만 각 나라마다 주식시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자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성격이 또는 투자 자금의 성격이 흔히 말하는 롱텀 자금, 길게 끌고 가는 자금들이 주를 이루고요.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단기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시세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국내 주식시장인데요. 그런 트레이딩 말고 중장기적으로 그 해에 주도주가 탄생되는 공식들이 반드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존재가 됩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누구나 알고 있는 주도주들은 분명히 탄생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반기까지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이었었고요. 그 안에서 변압기도 시세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뷰티라고 할 수 있는 K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시세가 났고요. 또 하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시세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뒷부분에서 이 K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주도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규칙과 공식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규칙과 공식? 사실 우리가 이제 저런 공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학 공식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공식을 달달 외우면은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식시장만큼 흔히 말하는 공식이 또 잘 안 먹히는 변수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 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분명히 K 주식시장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요 위에 타이틀을 보면 룰을 알고 게임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름이나 이러한 이제 갬블 판에 30분이 지나도 흔히 말해서 호구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호구다 라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격언처럼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칙과 공식을 모르시면 흔히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플레이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식,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공식, 시가총액입니다. 공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캔들 패턴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검색이나 아니면은 검색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시가총액. 그리고 그 시가총액 방식에 이 시가총액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체 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이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개별 상장 종목의 당일 종가에 이 상장 주식 수를 곱해서 산출이 되는 게 이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것은 야, 이 종목의 가격이 10,000원이다. 아니면 이 종목의 가격이 20,000원이다. 아니면 이 종목이 뭐 한 10만 원대의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뭐 2만 원에서 10,000원이 가거나 아니면 10,000원에서 2만 원이 가는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외국인들과 기관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나 섹터를 볼 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 그리고 이 섹터의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서 이게 지금 오버밸류가 됐다 아니면 언더밸류가 됐다 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종목의 가격이 3만 원이야 이 종목의 가격이 4만 원이야 시가총액은 작은데 액면가 그 현재가가 높아서 이 흔히 말하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높은 것과 시가총액이 높은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주가가 낮다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가격적인 부분만 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 아니면 이 섹터가 성장하는지를 놓치고 그 캔들의 흔들림, 가격의 흔들림에만 빠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요. 그냥 너무 심플합니다.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은 개별 상장 종목의 주식수 곱하기 개별 상장 종목의 현재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수에다가 현재가를 곱하면 이게 전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보통 HTS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시가총액의 실시간을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이 코스피, 코스닥 각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그 시장의 시가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계속 이 앞부분에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이 뒷부분에 가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계산 방법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기업의 현재 주가가 10,000원이고 이 상장 주식이 500만 주라면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은 500억이다.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상장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를 곱하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가지수, 흔히 말해서 대표적인 주가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되겠죠. 이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이제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고요. 기준일은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1980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해서 약 한 2,500포인트, 2,6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0에서 이만큼이 올라온 겁니다. 한 26배, 25배 정도 이제 성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1996년 7월 1일 천으로 해서 이제 산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업의 규모를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빠졌다, 안 빠졌다, 또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전체적으로 이 지수를 움직이는 주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자체가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거고요. 특히나 현재 시장처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외국인의 선물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이는 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코스피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시총 10위권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오면서 그 시가총액이 올라감에 따라 그 종목을 일정 비중 채우는 ETF나 펀드 같은 경우들이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을 들어오면서 시세가 시세를 만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시가총액의 특징이 있는데요. 시장의 대표성입니다. 시가총액 방식은 전체 시장의 가치를 잘 반영하므로 시장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HTS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고 그걸 지수화시켜서 우리는 오늘 거래소가 얼만큼 올랐다, 빠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앞부분까지는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심플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1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6%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20%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시황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코스피가 뭐 3,000선을 돌파하네 아니면 뭐 2,500선으로 내려오네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것은 바로 반도체다. 반도체의 업황과 시황을 알아야 지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죠?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죠. 제가 한번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순환매가 많이 나오는 시장이기도 한데 주요 섹터들은 정해져 있고 그 섹터들은 항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건데요. 자, 보통 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섹터의 순환매들이나 움직임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들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인데요. 보는 것처럼 시가총액 1위, 2위 10개의 종목까지 끊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위 10개의 종목들의 섹터를 보면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봤을 때 3개가 반도체 섹터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 2개가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그리고 셀트리온 에서 바이오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2개가 있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까지 하면 자동차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그래서 금융주가 하나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코스피에 대해서 맨날 코스피 지수가 오늘 올랐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면 2,500을 돌파했습니다, 2,600을 돌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거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이 상위에 있는 이 10개의 종목 그리고 이 안에 속해 있는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만 거의 지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반도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가총액을 통해서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코스닥입니다. 사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 1위부터 10위까지의 시가총액이 막 순서가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상당히 드물고요. 이번에 물론 이제 고려아연
경영권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단숨에 3배 정도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순위가 상당히 높아진 거지, 그러한 이벤트가 아닌 이상은 시가총액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 저기서 말씀드린 이 앞전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 산업을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한 변화가 흔히 말하는 이익단 그리고 주가로 반영이 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포스코 제철, 포항제철 일대 되게 윗순위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진짜 내려갔다가 다시 2차 전지로 올라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몇십 년간에 걸치는 것이지, 이 안에서의 시가총액 변화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코스닥은 시가총액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스피 대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 안에서 지금 시장이 어떠한 종목이 주도 섹터이고 어떠한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지를 아주 심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3개의 섹터로 거의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앞서 본 것처럼 코스피의 큰 섹터의 흐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들 또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상장사들이 어떠한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 방향성에 같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코스닥 안에서의 시가총액이 높아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바이오죠. 바이오 먼저 보면은 바이오가 하나, 그리고 HLB 둘,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셋, 그리고 지금 삼천단 제약 넷, 그리고 클래시스랑 휴젤은 바이오로, 그러니까 휴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 넣을 수 있고 클래시스랑 휴젤을 미용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보톡스를 일단은 바이오로 넣는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5개의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5개고요. 시가총액 총 10개 중에,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엔캠, 요렇게 3개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클래시스 하나가 지금 어떤 거죠? 바로 피부 미용으로 번외로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반도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흐름이냐? 지금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바이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거의 이제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이오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이 시가총액 1위였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알테오젠이 서로 시가총액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이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다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두 달 전에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약 3조에서 4조 정도의 시가총액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바이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종목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지만, 이 앞전에는 이 시가총액 상위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냐? 반도체가 많았었던 적,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많았었던 자리들을 바로 바이오가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할 때 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주는 무엇이었죠? 당연히 2차 전지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를 찍는 그 순간 에코프로 BM만 혼자 시가총액이 커진 게 아니라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 섹터 자체가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심플합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의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는 역사적으로 보면 약 40조에서 50조까지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도 그랬고요.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보통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높은 밸류를 주면서 그리고 그 섹터를 이끌면서 시가총액이 40조에서 50조까지는 트라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그 정도까지 커질 때 항상 그 섹터가 주도주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정말 알려져 있지 않은 공식 중에 공식입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왜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지, 그리고 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 저렇게 강한지를 이 시가총액 판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왜 우리나라가 이 시가총액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고 이 시가총액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드려 온 것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면 시장에서도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과거에 운용을 했었던 시장 플레이어들은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대략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어디까지는 가더라. 자기 실현적 예언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보통 기업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알테오젠이 40조, 50조 간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과거의 패턴상,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보통 50조를 찍으면 40조에서 50조가 넘어가면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더라. 대표적으로 우리는 에코프로 BM을 그렇게 봤고요. 50조가 넘어가는 순간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섹터 전체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셀트리온도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가총액을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을 보지 않고 그냥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리가캠 바이오의 그냥 현재 가격만 본다면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반드시 시가총액 방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변동이 코스피보다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그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향후 주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 주도주를 미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가총액을 11위부터 30위까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은 체크하시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5년 전에도 한번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한 습관을 계속 들이셨다면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그 흐름에서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인 것을 놓칠 수가 없는 흐름이었고요. 이번에 바이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흐름을 정말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 순위가 바뀌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혼자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의 몇몇 대표 종목들이 같이 시가총액이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흐름이면 그것은 반드시 주도주가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제1법칙이자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주도주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말로 개인 투자들이 별 노력을 두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늘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서는
항상 그렇게 체크업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섹터가 한번 붐을 이뤘다가 다른 섹터에게 시가총액을 내어주는 그러한 흐름이다라는 것도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다가 이 10위 바깥으로 내려가는 섹터, 종목들, 그리고 20위권, 30위권 바깥에 있다가 올라오는 섹터들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런 종목들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시가총액 30위, 20위 바깥에 있다가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정말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대박주,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던 것처럼 알테오젠이 올해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시가총액 1위였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BM과 시총 경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인데 밑에서 차근차근히 올라온 거죠. 올해 이제 주가가 4배가 올라왔다면 시가총액은 지금 20조인데 당연히 5조였겠죠. 5조였으면 이 밑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 밑에서 쭉 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요 시가총액 밑에 있는 바이오들이 시가총액 이 10위권 안으로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10위에서 23위까지 벌써 바이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시가총액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작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저렇게만 체크하셔도 사실 주도주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주식시장 되게 힘들었는데요. 주도주,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갔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면서 그 섹터에 ETF가 만들어지고 ETF가 만들어지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더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마법, 너무나 심플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면서도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5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진짜 왜냐면 이제 바이오가 바이오 다음 섹터들이 우리나라 산업 섹터에서 커지면서 분명히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미국 시가총액입니다. 미국 애플, 엔비디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엔비디아도 밑에서부터 계속 금융주 제끼고 바이오주 제끼고 구글 제끼고 다 흔히 말해서 제끼면서 올라온 거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무슨 흐름이 만들어졌죠? 바로 AI 붐이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 미국도 이러한 방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먹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시가총액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거나 섹터 하나씩을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제끼고 올라오는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엔 없지만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시가총액을 늘려오면서 순위를 계속 올렸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렇게 시가총액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선물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박스죠.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박스피. 네. 박스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네, 박스피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박스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죠? 보면 여기에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여기도 상단을 열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같았으나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 까만색 코스피 보통주의 시가총액입니다. 지수는 안 올랐는데 왜 시가총액은 오르지?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이 밑에는 나스닥 종합지수와 나스닥 시가총액입니다.
역시 미국이야. 미국은 시가총액과 지수가 똑같이 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 시가총액만큼 지수가 같이 올랐었어야 돼요. 나삭처럼.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박스피 또는 지수가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요 그림을 다시 보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시가총액. 그러니까 아까 시가총액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가 곱하기 주식수라는 거잖아요. 주식수는 계속 늘어난 거죠. 현재가를 곱해서 현재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그 금액만큼 시가총액이 계속 애드업, 그러니까 더해지는 건데 그거는 계속 높아졌다는 건데 지수는 안 올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식수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슬픈 얘기긴 한데요. 쪼개기 상자 그리고 미흡한 주주환원 그리고 퇴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또 정에 약한 나라잖아요. 웬만하면 퇴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에 비해 상장 기업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앞서 본 것처럼 시가총액과 지수가 정말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기는 시장이 커지는 만큼 기업에 대한 효율도 계속 높아지는 건데 우리는 시가총액만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지수가 맨날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투자의 기회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삼성전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주가가 상당 부분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수도 움직이지만 대박주, 주도주도 만들어주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어떤 의미냐? 보면 삼성전자가 쉬어야 주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운용사나 매니저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월말, 분기말, 연말 평가를 받는데 그 이제 운용사들이 평가를 받는 건 시장 대비 얼마나 잘했느냐,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받는 흐름인데요. 절대평가, 벤치마크 대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코스피 대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돼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다른 주식들을 다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지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까 시총 비중이 약 15% 정도 됐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5% 되니까 대략 20%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하이닉스 더하면 한 25%, 반도체가 한 25% 정도가 되는데 그걸 떠나서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 움직여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서 10%의 수익이 나면 전체적으로 2%의 내가 이익을, 그러니까 전체의 자산이 증가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다른 뭐 시가총액 비중 1% 아니면은 2%에 대한 이러한 종목들은 10%가 움직여도 0.1, 10%가 움직여도 0.2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종목으로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삼성전자를 안 들고 있으면 벤치마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다른 주식들을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주가 나오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주도주는 삼성전자고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에서 다운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 시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시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삼성전자로 더 이상 지수를 아웃퍼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수급을 다 끌어가던 삼성전자가 쫙 시장에 수급을 내놓으면서 그 나온 수급 중에서 몇몇 섹터들이 시장에 확 부각이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한번 삼성전자의 사이클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 조선업 빅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돈 뭘로 올렸을까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이 되면서 점점 매니저들, 운용사들의 삼성전자의 주식 포트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sek터가 부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가 한번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시는 차, 화, 정 장세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상승률이 대략 우리나라 주도주 생기면 여기가 200이라고 놓고 보면 200% 이상 상승하고요. 주도주가 만들어지면 400%씩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 때까지 이때 이제 스마트폰 사이클 같이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PCB 업체들이 같이 움직였고요. 이 사이클에는 당연히 다 그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소부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도주나 다른 섹터들이 활개를 펼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수급을 가져가고 중소형주에서는 소부장 섹터가 가져가니까 IT 소부장 섹터가. 그런데 삼성전자가 쭉 꺾이면 소부장 섹터에서 돈이 나오고 삼성전자에서 돈이 나오니까 새로운 섹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가 주요 섹터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섹터가 부각이 같이 됐죠. 두 개의 섹터를 동시에 쫙 올릴 만큼 여기서도 자동차와 정유를 쫙 올릴 만큼 여기서도 조선과 기계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올릴 만큼의 돈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삼성전자가 쉬어야. 그리고 한 가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사이클이 있는데 15년, 18년 사이클입니다. 이때는 중국에서 이제 보험성 금리나 전체적으로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그때가 한번 사이클이 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9년도부터 20년인데 이때 삼성전자가 이게 사실인지는 삼성전자와 여기서 얘기하는 대표 업종들의 주가를 보시면 정말 그랬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는 여기 주식을 오래 하시지 않으신 투자분들이라면 이 앞전 사이클을 기억을 못 하세요.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이클은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쉬는 이 사이클에 뭐가 흔히 말하는 시장의 주도주, 대박주가 됐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나온 자금들이 모조리 2차 전지, 그러니까 소부장에서도 자금이 나와서 2차 전지, 삼성전자에서도 나와서 2차 전지로 들어가는 사이클이 바로 이 사이클이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막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걱정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수급을 받아갈 섹터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왜?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사이클을 보여주고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에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삼성전자 사이클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대박 주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되게 어렵고 지수는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대박주,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진 구간이라는 것이죠. 왜? 흔히 말해서 흡성대법을 펼치는 삼성전자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흐름들, 섹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순환매입니다.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죠. 앞서 보신 것처럼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안에서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서로 순환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쪽이 확실히 승기를 막 잡은 느낌은 아니지만 앞서 시가총액 상위의 흐름을 본 것처럼 바이오가 상단에 포진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올라오면 다른 쪽이 수급을 뺏기는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어느 순간 트리거가 작용이 되면서 한쪽 섹터가 모든 자금을 가져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러한 흐름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시가총액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순위를 통해서 향후 주도주, 그리고 현재의 주도주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해 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섹터들,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다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